잠만 바로 잡아도 몸이 살아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는 다시 작동하는 거죠. 그동안 왜 본인이 야식에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식후 졸림이 심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밤에 회복 기능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죠. 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숙면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숙면만으로도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 속도는 점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몸에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해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잠들기가 힘들잖아요. 젊을 때는 머리만 대도 쿡쿡 자던 나의 수면이 이제는 밤에도 깨게 일수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자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깊은 잠 못 자고, 그럼 자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깨는 시간도 점점 빨라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수면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면은 노화의 지표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잠자는 시간에 잠의 질만 좋게 해도 노화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8시간을 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3분의 1을 수면에 투자하는 이유는 수면 자체가 인간의 생존과 건강에 그만큼 필수적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면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아니라 숙면을 해야 되고, 이 숙면이 우리 몸의 항노화 시스템을 한꺼번에 켜는 스위치라는 의미를 분명히 머릿속에 가져가야 됩니다. 자, 숙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호르몬 시간표가 다시 정리됩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이 올라가고 깊은 수면 구간에서 회복 신호가 강해지면서 수리 모드가 켜집니다. 이 멜라토닌은 자는 동안 뇌를 청소해요. 치매가 예방됩니다. 그 다음은 코티졸 리듬이 정돈됩니다. 밤엔 내려가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낮에 에너지와 집중력이 살아나죠.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코티졸 리듬이 깨져 있어요. 아침에 올라가고 저녁에 깔아앉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올라가 있거나 하루 종일 올라가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루 종일 또 떨어지는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리고 수면이 깊어지면 자율신경도 달라집니다. 교감신경의 가열이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교감신경 가열이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있으니까. 부교감 회복 기능이 올라가면서 몸의 긴장 유지에만 쓰던 에너지를 회복으로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체감으로 나타납니다. 자고 나서 덜 방전되어 있고 회복이 빠른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더불어 숙면은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제대로 된 잠을 자자. 그 이야기를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혈당이 덜 흔들리게 되면 식후의 졸림, 당겨 당김, 오후 급격한 피로가 줄어들면서 체중 관리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염증 면에서도 숙면은 강력합니다. 만성적으로 올라가 있던 만성염증, 저등급 염증 톤이 내려가게 되면 관절 근육의 통증, 잠피로 같은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균형도 결국 생리학입니다. 숙면이 쌓이게 되면 감정의 가열이 줄고 불안 예민함이 낮아지면서 판단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기분이 쾌활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만 바로 잡아도 몸이 살아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는 회복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죠.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면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빈혈이 있어도 깊어 잘 못 자요. 그래서 철결핍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12의 결핍이 있는 것도 숙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갑상 기능이 이상이 있지 않는지, 만성염증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숙면을 하더라도 회복이 느리거나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술, 야식, 늦은 카페인처럼 숙면을 깨는 요소가 계속되면 자긴 했는데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에 카페인 먹는 거 절대 피해 주셔야 되죠. 결론적으로 숙면은 노화를 늦춘 데서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숙면할 수 있는 몸, 숙면을 나의 결과로서 이제 가지기 위해서는 빛이나 시간이나 식사 활동을 같이 정리해서 수면이 깊어질 객관적인 조건, 토대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조건이 갖춰지면 회복 호르몬, 에너지, 마음 균형은 생각보다 빠르게 제자리 찾고, 그게 결국 노화 속도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최악의 습관이 밤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정확하죠. 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밤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자체가 노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밤에 늦게까지 보는 스마트폰이 회복의 밤을 망가뜨려서 결과적으로 노화 쪽으로 우리 몸을 기우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밤에 빛이 문제죠.
화면의 밝은 빛은 멜라토닌 신호를 늦추고 약하게 만들어 잠드는 시간을 밀어내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빛보다 더 큰 건 각성이죠. 뉴스나 댓글, SNS 업무 메시지는 뇌를 흥분시키고 교감신경을 켜버립니다. 누워있고 자고 있는데도 몸은 머릿속에서는 경계 모드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셋째,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깨기 쉬워지면 밤에 해야 할 회복 작업이 삭제되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다가 반복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누적된 피로는 낮에 활동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밤에 잠이 들리면 뭔가 노곤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를 또 봉쇄하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밤에 또 잠들지 못하고 악순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섯째, 혈당과 식욕도 흔들리게 됩니다. 밤이 무너지면요, 밤에 깊은 잠 못 자면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런 날에서도 다음날 당기고 식후 졸림이 심해지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야식 충동이 늘어서 대사 리듬이 더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깊은 잠 못 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은 잠을 자는 게 혈당과 식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염증 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고 리듬이 붕괴되면 저등급 염증이 키워 몸을 무겁게 만들고 회복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 수면의 질의 저하가 노화를 앞당긴다는 말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패턴이 습관으로 고착될 때 현실화됩니다. 제가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시면 제가 권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끊자. 정 그게 힘들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밤에 잘 때는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보다는 기분 좋은 콘텐츠 위주로 보시고요. 침대에서는 폰을 손에서 내려놓는다. 그래, 내 침대에는 폰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 원칙만 지켜도 몇 주가 지나면 확연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노화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회복을 빼앗는 습관이 될 때 노화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피곤이 누적되면 체중도 증가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가능성이 있죠. 더불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살이 찐다, 그렇게 단독 원인을 말하면 가장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멜라토닌 중요성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는 상황 자체가 우리 몸의 메타볼리즘, 대사 과정을 비만 쪽으로 기울이기 쉽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단순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알고 계실 건데, 저는 이 멜라토닌을 밤에 몸을 회복 정비 모드로 전환시키는 리듬 신호, 리듬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멜라토닌 보내는 이 리듬 신호가 약해지면 잠이 늦어지고 얕아지기 쉬운데요, 그 순간부터 살이 찌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첫째, 수면이 부족하면 밤늦게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식욕 조절이 흔들려서 단 것과 야식 욕구가 늘고 포만감이 늦게 옵니다. 둘째, 밤을 새거나 늦게 자는 패턴은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을 불리하게 만들어 같은 식사를 했는데도 지방 저장 쪽으로 치우치기 쉽게 만들고요. 셋째, 수면이 깨지면 다음날 활동량이 줄고 운동 반응도 둔해집니다. 이게 쌓이면 결국 에너지 소비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넷째, 밤에 빛을 오래 보면서 멜라토닌이 억제되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리고 먹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체중 증가의 유혹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멜라토닌 부족이 살을 찌우는 쪽으로 이제 작동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리듬 붕괴의 표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멜라토닌을 보충제로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수면 시작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삶 문제의 본질이 야식, 음주, 수면 부족, 스트레스라면 보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멜라토닌이 잘 녹게 만드는 환경을 구성하는, 내 몸에 있는 멜라토닌이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잠드는 시간은 고정한다. 그리고 기상 시간도 고정한다. 잠들기 전부터는 화면과 밝은 조명을 줄이고, 오후 시간에는 카페인을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다. 저녁에 먹는 술이 교감신경을 올리고 멜라토닌의 분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술도 최대한 자제한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해서 우리 몸이 장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녁 식사 후에 노곤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식후 10분 걷기를 루틴화 시킵시오. 작은 움직임을 넣으면 혈당 리듬이 안정되면서 체감이 빨리 오게 됩니다. 정리드리면 멜라토닌 부족은 체중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는 수면, 혈당, 식욕, 활동 리듬이 무너진 신호로서 살이 찌기 쉬운 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수면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면 리듬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리듬을 잃고 출력과 효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면 전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포의
발전소이다. 근데 이 발전소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루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밤에는 미토콘드리아도 회복과 정비, 낮에는 사용과 생산의 이런 리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맞아야지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수면 리듬이 깨지면 밤에 정비 시간이 줄어들고 발전소가 계속해서 씌워줘야 되는데 계속 야근하는 상태가 되죠. 근데 야근이 지속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쉽게 방전되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내 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다. 자는 동안 미토콘드리아가 청소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체감이 봐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리듬이 납작해지면 몸은 쉬는 시간에도 긴장을 못 풀어서 회복이 더디게 된다는 거죠. 결국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파손이라기보다는 미토콘드리아가 잘 일할 환경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깨진 분들은 운동을 해도 회복이 느리고 근육통이 오래가고 컨디션이 들쭉날쭉한데 그것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 리듬을 바로 잡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회복되는 체감이 빨라지게 된대요. 피로가 덜 쌓이고 낮에 집중력이 돌아오고 운동 반응도 다시 살아납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정비 시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이 정비 시간이 깨어지게 되면 발전소는 돌아가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고장 신호도 늘어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면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잠만 바로 잡아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변화를 어떤 과정으로 느끼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잠만 바꿨는데도 몸이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그건 기분이 아니라 이 회복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재가동되고 있다. 다시 켜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1일에서 3일은 신경계가 먼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풀리는 거죠.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예민함이 줄어들고 머리가 덜 멍해집니다. 이때 몸이 경계 모드에서 빠져나오면서 안정된 느낌이 가장 먼저 오죠. 3일에서 7일 정도 되면 혈당과 식욕이 달라집니다. 단계 덜 당기고 식후 졸림과 멍함이 줄어듭니다. 야식 충동이 약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체감이 생깁니다. 그동안 왜 본인이 야식에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식후 졸림이 심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밤에 회복 기능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1주에서 2주가 되면 에너지 생산이 안정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고 오후에 방전되는 느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회복이 된다. 뭔가 몸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시곤 합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자고 나면 채워진 느낌이 생기는 거거든요. 2주에 4주가 지나게 되면 몸의 회복 탄력성이 바뀝니다. 작은 스트레스에 덜 무너지고 장 통증이나 염증성 불편감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역도 영향을 받아서 감기나 입병 같은 잔 증상이 덜해지는 경우도 있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면 숙면이 들어오게 되면 밤에는 멜라토닌 리듬이 살아나고 코티졸 리듬이 정돈되면서 수리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또 깊은 수면이 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가 낮에 쓴 에너지 시스템을 정비할 여유가 생겨서 출력이 안정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잠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잠을 더 오래 자면서 더 쉰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게 만드는 조건을 되돌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당과 식욕이 정돈되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마지막에 회복력이 달라지면서 살아난다는 체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몇 시간 정도 자야 하나요? 수면 시간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12시라는 시간이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에는 잠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대부터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시 전에는 잠자리 더 자.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되느냐?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7시간에서 8시간은 확보하는 게 좋다. 6시간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안 좋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잔다고 하면 11시 정도에서 잠이 들어서 7시 정도에 깨는 그 시스템. 뭐 조금 7시간만 자야 된다면 11시에 잠이 들어서 6시에 잠이 드는 그런 시스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힘들다. 잠드는 시점을 일정하게 힘들다.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이라도 통일시키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통일을 시키자.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잠을 자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면 오히려 의도적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무리하게 자지 마십시오. 자려고 누워있으면 오히려 질 낮은 수면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에너지 시스템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카페인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루틴화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도 풀리지 않는 만성피로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만성적인 피로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이렇게 피곤한 게 아니고 이 피로 자체가 몸에 완전히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마음만 지친 것도 아니고 몸만 고장난 것도 아니고 두 축이 동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음이 지치게 되면 뇌는 계속 경계 모드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과 코티졸 리듬이 없어집니다. 납작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잠도 얕아지고 회복 호르몬의 야간 분비가 줄어들어서 우리 몸을 수리하는 수리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동시에 세포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출력이 떨어져서 같은 일을 해도 ATP, 에너지죠. ATP를 효율적으로 못 만들고 쉽게 방전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혈당 변동성이 커지기가 쉬워서 식후에 멍한 느낌, 그러면서 단 것이 막 당기고 오후에 급격한 피로가 동반되고 합니다. 더불어 피로 오래 지속되게 되면 장내 안경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저등급 염증이 올라가 피로 신호를 더 크게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로가 피로를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이런 마음의 불안이 수면을 깨워버리고 깨진 수면이 세포 에너지를 더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헤어놓기 힘든 구조이죠. 그래서 만성 피로를 볼 때는 심리 상담만으로도 안 되고 영양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성 피로를 에너지 생산력과 회복 리듬의 문제로 같이 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면 빈혈이나 갑상선, 간, 콩팥, 염증, 비타민 D, 철, 그리고 수면 문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먼저 확인하고요.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표적인 빛 공해 국가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빛이 있는 으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리듬이 완전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생활에서는 야간에는 빛을 줄여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장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야식도 줄여주어서 멜라토닌 리듬을 세우고 식후 10분 걷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정도만 넣어도 미토콘드리아 출력이 다시 올라오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핵심은 만성 피로의 경우에는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은 그러한 바탕이 만들어져야지 비로소 편안해지고 세포는 그때부터 다시 충전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는 마음과 세포가 동시에 지친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상황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몸의 피로와 에너지에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나요? 스트레스가 우리 심리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몸이 생각이 힘든 상태를 넘어서 세포 수준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는 에너지 생산 방식을 바꾸죠. 먼저 뇌가 스트레스를 위협 신호로 해석하면서 교감신경과 코티졸이 시도 때도 없이 켜지고 회복 모드가 아예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는 저장 수리보다는 즉시 동원 쪽으로 배분되어 밤에 충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쉬지 못하고 고출력으로 계속 돌다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산소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활성산소 부담이 늘고 그리고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게 됩니다. 세포가 녹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떨어져서 같은 일을 해도 ATP를 덜 만들고 더 빨리 방전되는 현상이 나게 됩니다. 또 코티졸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의 롤러코스터가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흔들리게 되면 뒤따라오는 문제죠. 인슐린 저항이 커지고 근육이 연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문이 이제 잘 안 열려서 피로가 더 깊어집니다. 동시에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의 톤을 높여서 몸이 아픈 듯한 피로, 그러니까 뻐근하고 뭔가 회복이 안 되는 듯한 그런 피로를 만들고 회복을 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장도 영향을 받아서 장내 환경이 흔들리면 염증 신호가 더 커지면서 뇌와 기분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는 에너지 공장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이 쉬지 못하게 만들면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피곤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해법은 마음을 억지로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장이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재생 시간은 바로 밤이라는 거죠. 일단 수면 시간을 고정하는 게 중요해요.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일어난다. 자, 잠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을 무조건 고정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몇 시에 잤든 간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제 빛을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침실에는 빛을 내는 기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야간 빛 차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식후에, 그래 저녁에는 약간 그러니까 위가 빈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낮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주 2, 3회 근력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스쿼트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대고 이렇게 팔굽혀기 간단하게 책상에 대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주면서 몸을 근육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단백질과 마그네슘,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 마그네슘은 우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에너지의 어떤 재료죠. 기본적으로 받쳐주면 회복 속도는 확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스가 누적될수록 세포 에너지는 많이 쓰고 덜 만드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피로가 만성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주는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몸 어딘가가 망가진 걸까요? 예, 뭐가 망가졌을까요? 꼭 망가졌다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출력이 떨어졌거나 회복 리듬이 깨져서 충전이 안 되는 상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어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될 때, 뭔가 몸이 회복이 안 될 때는 보통 피곤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수리 시스템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수면이 얕거나 끊기면 밤에 해야 할 미토콘드리아 정비가 안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재생이 안 되죠. 누워있어도 충전이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죠. 둘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과 코티졸이 꺼지지 않아 몸이 쉬는 자세를 해도 내부는 계속 가동 상태입니다. 셋째, 혈당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식후에는 졸리죠. 근데 졸리는데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방전되고요. 다시 당기면서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올라가는 에너지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혈당에 따라서 에너지가 춤을 추는 거죠. 넷째, 저등급의 우리 몸이 전신염증이 있으면 몸이 계속 방어 모드에 있게 되죠. 그래서 회복의 에너지를 먹습니다. 저등급 염증이라고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염증이 확 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걸 확 동원돼서 청소를 해버리는데, 대응을 해버리는데, 낮은 등급의 염증이 몸속에서 계속 있으면 산에 잔불이 계속 남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면역세포가 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 빈혈이나 철, 결핍, 갑상선의 이상, 수면 무호흡 같은 문제는 미토콘드리아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재료와 산소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해서 출력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쉬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파손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출력을 가로막는 조건이 지속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순서를 잡고 고치기를 말씀드립니다. 수면의 질부터 일단 체크하십시오. 코골이, 중간에 각성이 되는지, 기상 후 필요한지부터 확인을 하시고요. 혈당 스파이크 패턴과 식후 졸림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연속 혈당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생 자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자신의 혈당이 어떤 식으로 춤추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나 빈혈, 갑상선,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 같은 기본 검사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더 시기가 아니라 회복을 만드는 자극을 아주 작게 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무작정 쉰다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자극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적은 자극들. 예를 들면 식후에 10분 걷기, 주 2회 근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스쿼트. 괜찮아요. 다 굽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팔굽혀기도 바닥에 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책상에 대고 하셔도 돼요.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끊고 멜라토닌을 깨우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은 루틴만 우리 몸속에 섞어 넣어도 많은 분들이 쉬어도 안 났던 피로가 다시 회복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정리하면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일할 환경이 무너졌다는 경고등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코골이를 고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수면의 질은 어떻게 확인하고 고칠 수 있나요? 코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코를 곤다는 거는 숨길이 막혔기 때문에 코로 숨을 몰아쉬는 거거든요. 그럼 숨길이 막힌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비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는 자세가 좋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잘 때는 근육이 부드럽게 이쪽에 긴장이 풀리는데 긴장이 풀리지 않는 강한 스트레스가 잠자는 시간 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가지, 3가지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자기가 코를 고는지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정도는 찍어도 되겠죠. 실제로 자기가 코를 고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코를 골고 있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 가장 기본이겠고 스트레스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베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개 높이가 안 맞아서 이제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더불어 그 다음에 자는 동안 너무 긴장도가 올라가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전에 뭐 따끈한 우유 같은 거를 좀 드시면서 긴장도를 풀어준다든지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 온욕을 통해서 우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집안 환경이 너무 건조되어 있는 것, 온도가 맞지 않는 것도 코골이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습도, 뭐 저는 한 40에서 60%, 그러니까 온도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그 적정에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연습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호흡이거든요.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내쉬는 거. 제가 이거를 코 호흡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늙는다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인데요. 생각이 많을수록 몸까지 늙는다. 이거는 단순한 기분이나 느낌적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뇌에 가보가 걸린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의 시스템을 경계 모드, 쉬지 않고 그 계속 이제 불안한 모드로 고정시키는 생리 반응과 연계됩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이 많아지면 뇌는 내가 가보가 들이고 있구나. 그거를 위협으로 해석해서 교감신경을 켜게 됩니다. 교감신경이라고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시대 때 앞에 공룡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때 켜지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이게 계속 켜져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몸은 계속 긴장된 상태가 되고요. 교감신경이 켜지게 되면 이거를 받쳐주는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티졸 호르몬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되다 보면 코티졸의 리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몸에 긴장을 시켰다가 풀어줬다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코티졸 리듬이 계속 높은 상태에 있다 보면 높은 상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떨어져 가지고 납작해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코티졸 리듬이 문제가 되고 코티졸과 이제 교대로 우리 몸이 작동하는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낮에는 코티졸 리듬이 올라가서 몸을 어떻게 보면 충전을 시켜주고 활동할 수 있게 에너지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떨어지고 밤에는 이제 멜라토닌 나와서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안정시키면서 수면을 해줘야 되는데 밤에 멜라토닌도 잘 안 올라와서 수면도 얕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얕아지면 회복 호르몬과 어떻게 보면 성장 호르몬이 동시에 이제 분비가 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혈당도 더 흔들리게 돼요.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되면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요. 생각이 많다는 거는 스트레스고 스트레스 상황은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계속해서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또 단맛 음식이 땡기게 되죠. 그 단맛 음식을 먹게 되면 자 고혈당, 저혈당, 식후 스파이크가 급락이 반복되면서 더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 과잉은 몸의 염증 톤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몸이 무거운 피로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마음의 소음이 커질수록 몸은 회복 대신 방어의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래서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지치는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철학적으로는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현재를 떠나 있는 거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몸은 계속 대비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몸은 현재에만 살 수 있는데 마음이 멀리 가 있으면 몸은 안전을 확보하려고 긴장을 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이제 몸이 되죠. 마음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히려 어디로 계속 자기를 땅떨어지 같은 것으로 떠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 느낌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라 이 몸의 회복 리듬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중지 훈련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생각 중지 훈련은 뭐냐면 자,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비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생각 그만. 처음에는 이게 뭐지? 잘 안 되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 중지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그냥 생각을 스탑시키는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호흡 훈련하고 생각 중지 훈련을 같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한다. 생각을 내가 없애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생각을 머릿속에서 중지하는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호흡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자꾸 길어지고 그러면서 생각 과잉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가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몸이 경계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줄어들게 되고요. 교감신경이 내려가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에너지를 방어에 급급한 게 아니라 회복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면이 얕아지는 패턴도 완화되고 코티졸 리듬이 제자리로 돌아갈 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은 피로의 불을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불안, 반축, 완벽주의로 긴장이 지속되는 분들은 내려놓는 연습만으로도 식구피로, 두근거림, 근육 긴장 같은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면 폭식이나 야식 같은 도파민 보상 행동이죠. 그래서 혈당이나 장내 환경이 안정되는 대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는 지점이고요. 내려놓음이 회복의 문을 열어주지만 문 안에 에너지를 채우는 재료까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또 루틴을 만드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내려놓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다 결합을 잘 시켜주는 거죠. 좋죠. 철분이나 비타민 B12,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갑상선 이상이 있다, 만성염증이 있다, 수면무호흡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내려놔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물리적인 환경, 물적 토대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크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편해졌지만 몸이 계속해서 대사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결국 마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번아웃이 깊은 상태에서 내려놓음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활동이 더 줄어들면서 회피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려놓음은 에너지 회복의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회복 모드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면, 식사, 근력 자극 같은 생리학적 루틴을 반드시 보충해서 에너지가 실제로 차오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빈자리를 좋은 루틴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마음도 몸도 동시에 회복되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학 전문의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주치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 수명을 조금 더 늘리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인 건강을 조금 더 우위에 둬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닥터 박민수입니다. 우리가 100세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저는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봐요. 자기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자기의 판단력, 뇌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내 생활이나 나의 삶의 환경을 어떤 식으로 건강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이 항상성 노화인데요. 항상성 노화는 뭐냐 하면 내 몸은 정상 범위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 내에 나의 신체 기능과 장기들을 유지시키는 항상성을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수록 노화는 늦게 오고 노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항상성 노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성 노화를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박민수 박사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박민수 박사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토론하고 같이 보시면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공부하고 건강을 실천해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100세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